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요즘은 학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영어 공부에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쉬운 영어 소설을 반복해서 하루에 한두 페이지씩 꾸준히 읽었더니 성공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영어 공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방식이 다 다른 걸로 봐서 아마도 그들 모두의 방식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쉬운 영어 소설을 한 권 소개해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고요. 자, 이 책은 저는 이제 플란다스의 개인데요. 이 책은 YBM에서 나온 세계 명작 스프링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총 6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은 한 권에 이제 몇천 원밖에 안 할 정도로 이제 싼데요.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가 제일 쉽겠죠. 그래서 1단계는 전체 단어가 450단어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단계는 650단어 이하, 3단계는 850단어 이하, 그 다음에 4단계는 1050단어, 그 다음에 5단계는 1300단어, 그 다음에 6단계는 1700단어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총 60권이니까 단계마다 10권씩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책은 이제 세계 명작이기 때문에 주로 키다리 아저씨, 걸리버 여행기, 플란다스의 개, 작은 아씨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플란다스의 개인데요. 플란다스의 개는 3단계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850단어 이하인데 앞에 보시면 요렇게 그레이드 3 해가지고 750단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50단어 이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래도 좀 쉬운 수준인데 나는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걸로 하겠다. 그러면 1단계로 해서 좀 자신감을 붙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냥 쭉쭉쭉쭉 읽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1회 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인 문장들이 어떤 문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은 1단계에서 한 번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읽었을 때는 잘못된 해석으로 읽거나 단어의 쓰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렇게 한번 몸에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게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초반에 공부를 한번 하시면 좋아요. 이 책을 펼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전체적으로 100페이지 이내인데 그 100페이지 안에도 100페이지가 다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왼쪽 페이지는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해석이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렵다 싶은 문장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시다 보면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인데 이 문장의 해석이 내가 좀 어렵다,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이 컴퓨터를 켜놓으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구글 번역기 앱을 깔아 놓으시고 그 모르는 문장을 거기다가 쳐서 한글로 전환하면 거의 99% 이상 맞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해석이 애매한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한 채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구글 번역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왼쪽 페이지를 읽으면서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모르는 거는 확실하게 외우고 또는 사전을 한번 찾아봐도 좋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은 구글 번역기나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제가 1회 독을 했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면요. 일단 이걸 먼저 좀 아시면 좋아요.
문장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문장의 구성 원리를 좀 알고 글을 읽으면 좋아요. 문장이란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잖아요. 모든 문장은 그걸 이루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문장이 주어, 서술어, 주격, 보어, 목적어, 목적, 보어, 수식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앞에 뭐 감탄사 이런 게 하나 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아니면 뭐 접속사 그건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이어줘야 되니까 그거 외에는 딱 이렇게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수식어로 딱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것들은 뭐냐? 품사인 거예요. 품사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어로 쓰이는 품사는 보통 명사죠. 명사가 주어로 많이 쓰이고 아니면 대명사가 주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I, you, he, she 이런 건 다 대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진짜 명사 뭐 F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가 그냥 바로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 성분을 얘기할 때 주어, 서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술어로 쓰이는 건 동사라는 품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사를 우리는 서술어라고 부르고 그 서술어에 쓰이는 품사가 동사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서술어로 쓰이는 건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있잖아요. 보어는 이제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어로로 쓰이는 품사는 주로 명사가 많이 쓰이죠. 아니면 형용사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원래 오리지널 형용사나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것들만 보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이용해서 억지로 형용사나 명사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보통 투부정사 또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거나 형용사를 만들거나 부사를 만들어 쓰죠. 그래서 이제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였는데 얘가 명사로 쓰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로 쓰였다.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 이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주어는 주어인데 주어에 들어간 품사가 명사다. 그런데 그 명사는 오리지널 명사가 아니고 투부정사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품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억지로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능동형으로 쓰이면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수동의 뜻으로 쓰였으면 우리는 그거를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동사를 이용해서 억지로 형용사를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주어 자리에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는 이제 동명사라고 또 부르는 거고 또 그 동명사는 또 명사니까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쓰이는 거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 하면 뭐 them, him, 그죠? you, 뭐 이런 것들, me 이런 것들은 다 목적어인데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거다. 그 다음에 명사가 직접 쓰이기도 하고 또는 투부정사 중에 이제 명사로 만들어진 것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또 목적어에 가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격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로 쓰이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또 부정사가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명사가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서는 좀 특이하게 또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사역동사라든지 감각동사 이런 데는 이제 원형 부정사라고 해서 to가 붙지 않은 동사 원형 자체가 또 보호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중학교 문법 수준 있잖아요. 뭐 3800제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YBM에서 나온 중학생 문법집 연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천일문 이런 문법, 그러니까 중학생 수준의 문법 정도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수식어는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in the morning 이런 게 마지막에 나오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끝에 나오는 뭐 부사 이런 것들은 수식어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거나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원리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성분의 품사들이 대입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은 영어는 이렇게 5가지 형태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 소수로만으로 되어 있거나 주어 소수로 주격 보어만으로 되어 있거나 주어 소수로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주어 소수로 간접 목적. 간접 목적은 에게라는 의미잖아요. 뭐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러면 을은 이제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동사 같은 게 쓰여서 목적어가 있고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가 쓰이면 이게 이제 사역동사로서의 목적 보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으실 때는 아 얘가 1형식이구나, 아 얘 3형식이구나, 아 얘 주격 보호구나, 아 얘 그래서 목적 보호구나, 이런 거를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문법을 모른 채로 영어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건 이제 너무 많이 읽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체화가 돼서 목적 보호 자리에 그게 와야만 되는 거죠. 와야 나한테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건 이제 체화가 된 거고, 이제 그 체화조차도 문법을 미리 조금 공부를 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문법을 뭐 처음부터 문법책 뭐 한 200페이지짜리를 한번 떼고 하겠다 이거보다 그냥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그때 찾아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책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챕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읽으실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플란다스 개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를 보통 우리가 제한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제 예한이라고, 만화 영화에 보면 이제 예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제한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름이 제한다스입니다. 제한다스 워즈 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한다스는 했다, 뭐 이다 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뜻이 이다,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다라는 건 상태를 설명하는 거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대상이 말 그대로 있다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실 때도 제한다스 was a very old man 이러면 제한다스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다, 매우 나이가 든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was는 무슨 뜻인가요? 여기 이제 있다로 쓰인 게 아니죠. 여기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쓰인 게 아니라 이다라고 쓰였다. 아, 여기서 그러니까 비동사는 있다, 이다 보통 이렇게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다구나. 근데 이다인데 뭐 제한다스는 이다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한다스는 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뒤에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a very old man 이라고 나와서 이 제한다스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줘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얘는 주격 보어입니다. 근데 보어는 보통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왔나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주격 보어인데 형용사로서 상태를 설명한 게 아니라 명사로서 주어 그 자체를 설명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주격 보어는 주어와 동일하다, 동격이라고 하고요.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요렇게 한 문장을 공부했으면 이제 문법책을 좀 펴가지고 동사 부분 또는 문장의 형식 부분을 또 공부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그런 원리로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old 하면은 어떻게 많이 알고 있나요? 나이를 셀 때 그 뭐 years old 그러면 몇 살이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아 이거 너무 올드하다 그럴 때는 헌이란 뜻이에요. 헌, 낡았다 라는 뜻이고요. 근데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old는 나이 먹은, 늙은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때도 old 하면은 old는 형용사로서 나이 먹은, 이렇게 나이 먹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나이 먹은 요 상태로 외워주셔야 돼요. 늙은 요렇게 해석해 주셔요. 왜? 늙은 요렇게 외워놔야 늙은 사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요건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늙은이라는 뜻으로 형용사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여기에 very old man 하니까 늙은 사람 뒤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가 꾸몄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가볼게요. 그 다음에 he lived, 이제 그는 살았다. 그는 살았다. 이렇게만 해도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썼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in a small village, 이렇게 빌리지 하면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마을에 살았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가 누구를 꾸미나요? lived라는 동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건 뭐예요? 부사잖아요. 근데 구라는 건 뭡니까? 한두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통째로 의미로 쓰이는 거, 요거를 우리는 보통 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 있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우리는 또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구입니다. 구인데 무슨 구다?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구구나. 요거까지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공부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e village was, 그 마을은, 여기는 이제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was는 비동사 is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그래서 이다라서 무엇을 설명하거나 있다라서 걔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로 쓰였구나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럼 뒤로 가보면 in a part of Belgium, 이게 벨지움은 이제 벨기에라는 뜻이에요. 이제 벨기에의, 여기서 이제 파트니까 우리가 파트 하면 보통 부분으로 많이 외우는데, 이걸 또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파트에 s가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이면 보통 parts 해가지고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또 이렇게 뭐 지방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파트가 우리가 벨기에의 한 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 벨기에의 한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봐서 좀 느리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쭉 계속 읽어 나가기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단어는 쉬운 단어니까 계속 등장할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콜드, 이제 이거 이제 플란다스,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플랑드르라고도 하고 플란다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콜드라고 불리고 뒤에 명사가 있거나 이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한다? 뒤에 거라 불리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제 요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문장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was는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그리고 part는 지방이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그 다음에 cold는 뒤에 명사가 오면 뭐뭐라 불리는 이라는 뜻이구나. 이제 우리가 요렇게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에서도 또 공부할 게 많이 나옵니다. The village was, 여기도 이제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nea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near the sea, 이건 뭐예요? 바다 근처에 있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니까 이게 이제 접속사잖아요. The big city of Antwerp, 이건 뭐예요? 이제 엔트워프라는 이제 대도시잖아요. 엔트워프라는 대도시, 그러니까 대도시와 바다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니어입니다. 그래서 니어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시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near, nearby, nearly.
이렇게. 그럼 near는 전치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거고요. nearby는 전치사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뜻이 뭔가요? 전치. 그러니까 사는 이제 말씀 사자잖아요. 품사할 때 사자. 그래서 전치는 뭐냐 하면 앞전자에 위치할 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위치한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를 해서 명사에다가 뜻을 더해주는 걸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명사가 뭔가요? 더 C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은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근처에 있다. 그래서 전치, 명사 앞에 위치해서 뜻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near는 명사 앞에 쓰여서 근처에 라는 전치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로 쓸 때 어떻게 쓰였을까? 이렇게 come near 하면은 이제 접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nearly입니다. nearly는 이게 이제 가까이, 여기에서 완전히 다른 뜻인 거예요. 가까스로 또는 거의, 요런 뜻이다. 요런 것까지 같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좀 헷갈리거나 좀 요럴 게 있거든요. 요런 것도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there were, 이게 뭐냐면 이것도 뭐냐, 있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only 20 houses. 이건 뭐냐면 단지 20개의 집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re가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주어는 there가 아니라 only 20 houses, 집들이 있었다. 이게 진주어구나, 이렇게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the village, 마을에는, 그러니까 요것도 수식어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 there were라는 동사가 여기 또 있고 and 다음에 또 they were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으니까 이거 전체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두 개의 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이란 뭐다? 문장 속에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they were all painted white.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그들 모두라고 표현할 때는 they were all.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에 all 써가지고 그들 모두, 이렇게 쓰는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inted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20개의 마을 모두는 칠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칠한 게 아니라 자기가 칠해진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돼서 이게 수동태구나,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색깔로 칠해지다 할 때는 painted 다음에 그냥 색깔이 오면 되는구나, 뭐뭐로 이렇게 뭐 by white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색깔만 딱 써줘도 흰색으로 라는 뜻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다음에 어떤 회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할 때는 they were all painted by whit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hey were all painted white,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할 문장이 있습니다. flat green. flat green이니까 flat은 뭐예요? 평평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flat green field, 이게 field는 이제 뭔가요? 평평한 녹색 들판들이, surround는 뭔가요? surround는 둘러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을 둘러쌌다,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삼형식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surround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니까 뭔가를 둘러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surround는 둘러싸다 라는 뜻인 거예요. 둘러싸이다 라는 아닙니다. surround는 둘러싸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가 둘러싸이다 라고 쓰이려면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rround는 둘러싸다고 be surrounded는 둘러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바꿔주면은 이 be surrounded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 그린은 자기가 마을을 둘러싼 거고, 마을은 플랫 그린에 의해서 둘러싸이니까
the village를 주어로 썼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was surrounded by flat green fields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surround를 외울 때 둘러싸다 라고 외워야지 surround를 자칫 둘러싸이다 라고 잘못 알고 있어 버리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얘는 둘러싸이다로 써야 될 때 반드시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그냥 surround만 써놓고 혼자 그냥 아 이거 둘러싸이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울 때 좀 정확하게 외우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surrounding 하면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rroundings 이렇게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쓰이면 이건 이제 환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위 환경, 나의 처지, 어떤 상황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단어를 세트로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All the villagers. 이건 뭐예요? village가 마을이니까 ER이 붙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raise가 나옵니다. raise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가 손을 드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raise your hand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raise는 그 다음에 무슨 돈을 모으다 할 때도 또 raise라고 씁니다. 그래서 raise는 뜻을 세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동물을 같은 거를 키우다, 그 다음에 손을 들다, 올리다, 그 다음에 돈 같은 거를 모으다. 아, 이 세 가지 뜻이 있구나 라고 한 번에 요럴 때 좀 raise 같은 것도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세 가지 뜻이 있음을 확인하고 가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in the middle of the town 하면은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있었다. 뭐가 있었나요? 윈드밀이 있었다. 윈드밀이 뭐예요? 이게 이제 풍차입니다. 풍차. 그러니까 윈드밀이 풍차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밀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방앗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맷돌이라는 뜻이 있고요, 제조 공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에다가 ER을 붙여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밀러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제분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차에서 일하는 사람. 옛날에 이제 서양에서 보통 우리 또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영주가 있고, 영주가 이렇게 다스리는 곳을 장원이라는 큰 농장이잖아요. 그 장원 속에 이제 평민들이 사는데, 이 평민들이 그 장원에는 보통 한가운데에 풍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차에 가서 뭘 하나요? 밀을 빻는 거죠. 그래서 풍차에서 밀을 빻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제분업자라고 하고 밀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자기 성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지었나요? 자기의 직업으로 성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 밀러라는 성을 가진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은 조상이 제분업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이 재단사였던 사람은 이름이 테일러인 거고, 그 다음에 조상이 이제 빵 만드는 사람은 이름이 베이커인 거죠. 그래서 밀러라는 것도 한꺼번에 알아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밀러가 나옵니다. The villagers all.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앞에 거 한번 공부했으니까, 아, all, 이렇게 all이 주어 뒤에 쓰이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쓰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는 동사 뒤에 쓰였죠. They were all. 여기는 the villagers all.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사 뒤에 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기는 brought라는 단어인데요. 이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에 사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ring은 이제 누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다 이렇게 쓰여야 되는 의미인 거잖아요. give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teach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이것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하다 할 때 이렇게 에게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를자가 붙는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순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와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to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형식 동사의
문법 부분을 찾아보면 이걸 이제 수요동사라고 하잖아요. bring, give, send, teach 이런 것들을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수요동사의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꿀 때는 보통 to가 많이 쓰이고, 특정한 동사는 for라든가 of로 쓰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따로 좀 외워주면 좋고, bring은 to를 써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위치를 바꿔줬거나, 이거를 또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밀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들의 곡식을 제분업자에게 가져왔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밀러 their grain 이렇게 바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also 같은 거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역시, 그들 역시 이렇게 할 때, 그들 모두 할 때는 주어 동사 all 썼지만, 그들 역시 할 때는 주어 동사 also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the church was gray. 이건 뭔가요? 교회는 회색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was는 뭐예요?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다로 쓰인 겁니다. 회색이었다. 그죠? 이제 접속사가 나왔으면 and. 그리고 여기 이제 소수로가 하나 더 나왔죠. had. 그러니까 얘는 이제 and 앞에 있는 것도 하나의 절이고 and 뒤에 있는 것도 하나의 절인데, 이 둘 다 주어를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처치가 공동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처치 had.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있었느냐? a bell. 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뭔가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 뒤에 절은 3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 앞에 절은 뭐가 되나요? 2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어는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장에 의미를 부과해 주는 거기 때문에 in is stifle. 여기는 이제 이 stifle이라는 거 첨탑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단어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6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공부함으로써도 우리가 1형식도 있었고 2형식, 3형식, 4형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요 뒤에 보면은 5형식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5형식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make 같은 거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줬다. 그죠? 아니면 have 같은 걸 써서 누구에게 무엇을 시켰다. let 같은 거 써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했다. 이거는 다 5형식으로 쓰여진 사역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뒤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사역동사 같은 것도 이제 영어 문법 책에 가서 미리 또 공부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물론 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시면서 얘를 그냥 영어 책 읽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싶지만, 만약에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얘를 그냥 계속 읽기보다 1회독을 할 때는 요렇게 완벽하게 좀 해석을 해가지고 문법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1회독을 한번 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계속해서 한 10번 이렇게 반복하면 이제 이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걸로 영어 공부를 성공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만약에 그레이드 3를 일단 그레이드 3부터 한 서너 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50단어짜리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 작은 아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단계거든요. 이 정도 해서 공부를 하면 영어 공부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어 소설을 통해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